서양 근대 철학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의 역사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철학적 사조를 포함하며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과학적 발견과 정치적 변혁이 활발히 이루어진 때로 철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학은 인류가 본질적 질문에 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핵심 주제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중세의 신학적 권위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과 경험을 통해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서 시작해 존 로크의 경험주의, 그리고 이 둘의 대립과 조화를 통해 철학은 더욱 풍부하고 복잡한 사유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상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의 주요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며 이들이 어떻게 현대 철학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철학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사유체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서양 근대 철학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서양 근대 철학의 배경. 근대 철학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문화적 부흥 운동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과학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 일어난 과학혁명은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뒤엎는 발견들을 했고 이는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경험적 증거와 수학적 논증을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했으며 이는 철학자들에게도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론을 중요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6세기 종교개혁은 서양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벤 같은 인물들은 기존의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이는 종교적 신념의 개인화와 자유로운 사고를 촉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철학자들에게도 개인의 이성과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중요성. 근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이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중세의 신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발전. 이 시기에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는 두 주요 철학적 흐름이 발전했습니다. 경험주의는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온다는 입장을 취하며 존 로크, 조지 버클리, 데이비드 휴미 대표적인 철학자들입니다. 반면 합리주의는 이성 자체가 지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르네 데카르트, 바리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 두 흐름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며 근대 철학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또한 정치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정부와 개인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의 정당성과 권한을 설명하며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융합. 근대 철학은 과학과 철학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이 시기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라고도 불렸으며 자연세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과학적 탐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이는 철학이 추상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이성과 경험을 통한 지식 탐구를 강조하며 정치 철학과 과학 철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 철학과 과학, 정치 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근대 철학이 어떻게 현대 사회와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사상을 집약해서 알아봄으로써 서양 근대 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와 합리주의 1. 데카르트의 생애와 배경. 르네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근대 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데카르트는 법학을 공부한 후 군대에 입대하여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17세기 과학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A. 합리주의의 기본 원리. 합리주의는 이성을 통해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감각 경험보다 이성적 사고를 더 신뢰하며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의 기초를 세우며 이를 통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3. 데카르트의 주요 사상. 1. 방법적 회의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는 그의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감각, 경험, 심지어 수학적 진리조차도 의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자신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하는 자신, 즉 생각하는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명제는 데카르트가 아무리 의심해도 확실한 진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순간에 이게 꿈일까?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하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통해 데카르트는 철학의 출발점을 확실히 정립하였습니다. 이 이원론. 데카르트는 인간을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문제, 즉 심신 문제가 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신의 존재 증명. 데카르트는 먼저 명석판명한 인식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인식은 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일증명, 성찰 3편의 논증. 데카르트는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의 제3편에서 첫 번째 신존재 증명을 제시합니다. 이 증명은 원인론적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 즉 신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과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 큰 실제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의 개념은 그보다 더 완전한 어떤 존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완전한 존재의 개념은 실제로 완전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나왔어야 합니다. 이는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제2증명, 성찰 5편의 논증. 데카르트는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의 제5편에서 두 번째 신존재 증명을 제시합니다.
이 증명은 본질적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데카르트는 어떤 것의 본질을 이해할 때 그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존재인 신의 경우 그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합니다. 즉, 신의 개념에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삼각형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삼각형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세 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본질에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은 두 가지 주요 논증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원인론적 논증으로 완전한 존재의 개념이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 논증으로 신의 본질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 두 가지 논증을 통해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 논증을 통해 증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대 과학의 기초 데카르트는 과학적 방법론을 철학에 도입하여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학과 천문학을 설명하려 했으며 이는 이후 뉴턴의 과학적 업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데카르트의 영향. 데카르트의 사상은 이후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합리주의는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의 중요성은 현대 철학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원론은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카르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합리주의가 현대 철학과 과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범신론과 윤리학. 1. 스피노자의 생애와 배경. 바리흐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철학자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였으나 그의 급진적인 철학적 견해로 인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렌즈 연마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철학적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스피노자는 그의 주요 저서인 윤리학에서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 범신론 신과 자연의 일치.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범신론과 자연일치의 개념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인 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범신론과 자연일치의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범신론.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신관과 달리 신을 초자연적이고 인간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우주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하나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실체, 즉 신 또는 자연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실체는 무한하며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물, 생명체, 그리고 자연현상은 모두 하나의 실체인 신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강, 인간, 별 모두가 하나의 실체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속성과 양태. 실체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주요 속성은 사유와 연장입니다. 각각의 속성 아래에서 실체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같은 실체의 두 가지 다른 양태입니다. 몸은 연장의 속성 아래에 있고 마음은 사유의 속성 아래에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생성하는 자연과 생성된 자연으로 구분했습니다. 생성하는 자연. 이는 능동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으로 실체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은 자연이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생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생성하는 자연의 활동입니다. 생성된 자연. 이는 생성하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실체의 표현 또는 양태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자연 현상, 물질적 사물 그리고 생명체들은 모두 생성된 자연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돌, 동물, 인간 등은 모두 생성된 자연의 표현들입니다. 스피노자의 자연일치 철학의 예시. 자연과 인간의 일치. 스피노자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감정, 행동, 사고 모두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감정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슬픔은 외부의 어떤 원인이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고 기쁨은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스피노자의 자연일치 사상은 현대 환경 철학과 생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분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은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숲속의 나무,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사라지면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전체 생태계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자연일치 철학은 신과 자연을 동일한 실체로 보고 모든 것이 이 실체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철학과 과학 그리고 환경윤리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실체와 속성. 스피노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하며 그 실체는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체는 무한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주요 속성은 연장과 사고입니다. 연장은 물질적 세계를, 사고는 정신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3. 결정론.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란 환상에 불과하며 우리는 신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윤리학 행복과 이성.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그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행복의 정의.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신과 자연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감정이나 쾌락이 아닌 이성적 인식과 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2. 인간의 본성.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과 욕망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이성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악.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존재와 활동을 증진시키는 한 그것은 선하며 반대로 저해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성적 삶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4. 자유와 필연성. 스피노자는 참된 자유는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의 본성과 그에 따른 자연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리흐 스피노자는 범신론을 통해 신과 자연을 일치시키며 이성적 인식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전통적인 신학적 개념을 재해석하며 윤리학에서 인간의 본성과 감정, 이성의 역할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이성적 윤리학은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모나드론과 예정조화. 1. 라이프니츠의 생애와 배경.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외교관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미적분학의 공동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의 철학적 사상은 복잡하지만 매우 독창적입니다. 2.
모나드론 세계의 구성 요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은 그의 철학 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나드론은 단순하고 분할 불가능한 기본 실체인 모나드로 모든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나드는 물리적 크기가 없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한 실체입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나드는 물질적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모나드는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나드는 각기 다른 수준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주 전체를 표현합니다. 모나드들은 서로 다르게 우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거울이 서로 다른 각도로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모나드는 스스로 활동하며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나드 내부의 내적 원리에 의해 발생합니다. 모나드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는 모나드가 영원히 존재하며 외부의 힘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일관된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선험적 조화로 설명합니다. 선험적 조화는 신에 의해 설정된 우주의 질서로 모든 모나드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신은 모나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미리 설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시계의 모든 토 뒤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각 모나드가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모나드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신의 선험적 조화 덕분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현실을 구성합니다. 이는 모나드들이 각각의 지각과 변화를 통해 전체 우주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모나드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다른 모나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은 단일한 실체인 모나드가 다양한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원론적이지만 동시에 무한히 많은 모나드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원론적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각각 고유한 모나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나드는 높은 수준의 지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의 모나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나드는 자신의 방식으로 우주를 반영하고 표현합니다. 여러 개의 토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를 생각해 봅시다. 각 토니바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계를 구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모나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선험적 조화에 의해 전체 우주를 구성합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은 단순하고 분할 불가능한 모나드들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이 모나드들이 선험적 조화에 의해 일관된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모나드는 비물질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표현하며 이를 통해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설명합니다. 3. 예정조화 조화로운 우주의 원리. 1. 예정조화란 무엇인가?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 개념은 모든 모나드가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는 신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창조했으며 이로 인해 각 모나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유와 필연성. 라이프니츠는 예정 조화 속에서 자유와 필연성을 조화롭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나드들이 신의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동하지만 동시에 각 모나드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와 필연성이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코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예정 조화는 세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모나드는 세계의 기본 단위로서 각기 고유한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신의 계획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복잡하지만 이를 통해 그는 세계의 다양성과 조화, 자유와 필연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그의 과학적 방법론. 1. 프랜시스 베이컨의 생애와 배경.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식 습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베이컨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A.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개념 1. 기납적 추론. 베이컨은 기존의 연역적 추론, 방식 일반 원리로부터 세부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기납적 추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납적 추론은 구체적인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실제 세계에서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귀납 추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관찰에서 사과는 중력에 의해 떨어집니다. 결론: 모든 사과는 중력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경험주의. 베이컨은 경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식이 경험, 즉 감각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상입니다. 베이컨은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가 진정한 지식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과학적 방법의 단계. 베이컨은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관찰. 자연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기록.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분류. 기록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가설 설정. 관찰된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실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결론. 도출.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설이 맞다면 이를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틀리다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다시 검증합니다. 3.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 1. 과학혁명.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은 17세기의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이 현대과학의 기초.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은 현대과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베이컨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한 인물로 기납적 추론과 경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과학적 방법론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베이컨의 방법론은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 과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존 로크와 그의 경험론 및 인간 이해 1. 존 로크의 생애와 배경 존 로크는 영국의 철학자, 의사, 정치 이론가로 경험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철학적 업적을 쌓았으며 그의 사상은 계몽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A. 경험론. 지식의 기원 1. 백지설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백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런 선천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 경험과 반성 로크는 우리의 지식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감각. 경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얻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색깔, 냄새, 맛 등을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합니다. 반성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의 작용을 인식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거나 믿음을 가질 때 이를 반성을 통해 인식합니다. 3.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 로크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 단순한 관념들을 결합하여 복잡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관념. 감각 경험이나 반성을 통해 직접 얻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차가움, 고통 등. 복합 관념. 여러 단순 관념을 결합하여 형성된 복잡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개념은 빨간색, 둥구름, 달콤함 등의 단순 관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3. 인간 이해. 지식과 인식의 과정 1. 지식의 한계 로크는 인간의 지식이 무한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감각 경험과 반성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며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지식과 신념 로크는 확실한 지식과 신념을 구분했습니다.
확실한 지식은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확증된 것이며 신념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지만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많은 경우 신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3. 사회적 계약과 자연권. 로크는 또한 정치 철학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에는 생명, 자유,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개인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정부를 형성한다는 그의 사상은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로크는 경험론을 통해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아서 감각 경험과 반성을 통해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확실한 지식과 신념을 구분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과 정치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연권과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그의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지 버클리와 그의 관념론. 1. 조지 버클리의 생애와 배경. 조지 버클리는 아일랜드의 철학자이자 주교였습니다. 그는 감각 경험과 지각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물질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정신적인 관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인간 지식의 원리와 하일라스와 필로누스의 대화가 있습니다. 2. 관념론 물질의 부정과 정신의 우위. 1.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 버클리의 철학에서 존재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명제는 그의 인식론과 존재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지각된 것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지각과 존재. 버클리는 우리가 물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면 그 사물은 우리의 지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사과를 본다면 그 사과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지 않으면 그 사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정신과 관념. 버클리는 모든 존재가 정신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나무에 대한 관념입니다. 실체의 부정. 1. 물질적 실체의 부정.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라는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물질적 실체를 경험할 수 없으며 오직 지각된 관념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물질적 테이블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대한 관념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2. 관념의 일관성. 버클리는 우리의 지각이 일관성을 가지며 이는 신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의 일관성은 신의 의지에 의해 보장됩니다. 우리가 방을 떠나도 방에 있는 사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신이 그 사물들에 대한 관념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논증. 1. 존재의 조건으로서의 지각. 버클리는 사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사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지나간다고 가정할 때 방금 전까지 보던 눈앞의 풍경들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풍경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풍경이 존재합니다. 2. 신의 역할. 버클리는 신이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무한한 지각이 모든 관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방을 떠나더라도 방 안의 사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그 사물들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클리의 존재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명제는 물질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가 지각에 의해 성립된다는 그의 철학적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는 오직 정신과 관념만이 존재하며 물질적 세계는 지각된 관념의 모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념들은 신의 무한한 지각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지각 경험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버클리의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지각될 때만 존재하며 물질적 실체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허구적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버클리는 정신과 관념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흉과 그의 철학 1. 데이비드 흉의 생애와 배경. 데이비드 흉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역사가로 경험주의와 회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A. 회의주의, 지식의 한계에 대한 의심. 1인식론적 회의주의. 흉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강조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 경험이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심. 흉은 특히 인과관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흉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연결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일 뿐 실제로 그러한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건들 간의 연속적인 발생을 관찰할 뿐이며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인과적 연결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단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던지면 공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공이 던져지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흉은 이런 예상이 반드시 진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인과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 1. 경험적 연관. 흉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이 연관성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A라는 사건 후에 항상 B라는 사건을 관찰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관찰한 경험적 패턴일 뿐입니다. 이 상상과 습관. 흉은 우리의 인과적 추론이 상상과 습관에 기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특정 사건들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하고 이러한 패턴을 습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복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믿게 된 것일 뿐입니다. 4. 흉의 철학적 영향. 1. 경험주의와 회의주의. 흉의 철학은 경험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우리가 모든 지식을 경험을 통해 얻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경험이 항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회의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칸트와의 연결. 흉의 회의주의는 이후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트는 흉의 철학이 자신을 독단적 잠에서 깨웠다고 말하며 그의 비판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흉은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인과론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불확실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배우지만 이러한 연관성이 필연적이지 않으며 단지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흉의 철학은 경험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자크 루소와 그의 사회계 양론 및 자연상태. 1. 장 자크 루소의 생애와 배경. 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의 철학자, 작가, 그리고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의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사회계 양론은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자연상태와 인간 본성. 1. 자연상태. 루소는 인간이 문명화되기 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순수하고 선하며 사회의 부패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간 본성. 루소는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며 타인과의 갈등이 적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명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의 필요성.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계약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의 도입과 인구 증가로 인해 갈등과 불평등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일반의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일반의지입니다.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형성한 집단적 의지로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됩니다. 루소는 진정한 정치적 권위는 일반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회계약의 내용.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과 규범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보장됩니다. 4. 정치적 정당성. 루소는 정치적 정당성은 일반 의지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주제나 독재와 같은 권력 구조를 비판하며 민주적 참여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자연상태 이론은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았으며 문명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사회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볼테르와 계몽주의 철학. 1. 볼테르의 생애와 배경. 볼테르는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 역사가입니다. 그는 풍자적 글쓰기로 유명하며 권위에 도전하는 글을 통해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계몽주의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1. 계몽주의의 개념. 계몽주의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지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성과 과학,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통적 권위와 미신, 종교적 독단을 비판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주요 특징. 이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보.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학. 과학적 방법과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판. 전통적 권위와 미신, 종교적 독단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3. 볼테르의 사상과 활동. 1. 종교 비판. 볼테르는 종교적 독단과 미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억압을 비판하며 종교적 관용과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구절 너희는 서로를 용서하라는 종교적 관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이성의 중요성. 볼테르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고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자유와 정의. 볼테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법의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중시하며 부당한 권력과 억압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저서 캉디드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풍자소설로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4. 문학과 철학 활동. 볼테르는 다양한 문학 작품과 철학적 저술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희곡, 소설, 시, 철학적 에세이 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며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글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볼테르와 계몽주의 철학은 이성과 과학, 자유와 진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권위와 미신을 비판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독단과 억압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활동은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계몽주의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몽테스키웨 법의 정신 1. 몽테스키웨의 생애와 배경. 몽테스키웨는 프랑스의 귀족 출신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입니다. 그는 법과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권력의 분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법의 정신은 이러한 사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A. 법의 정신의 주요 내용.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의 정신의 주요 개념. 법의 정의와 역할. 몽테스키웨는 법을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으로 정의했습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 정신은 법의 본질적 원리와 각 법이 특정 사회와 문화에 맞게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이 단순히 법전의 조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맞게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정치 체제의 관계. 몽테스키웨는 정치 체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공화정, 군주정, 절대정. 공화정 시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포함됩니다. 군주정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로 군주의 권력이 제한된 경우와 무제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정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권력의 분립. 몽테스키웨는 권력의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권력,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 사법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 3. 법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몽테스키웨는 법이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성공적인 법이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웨는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법과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한 법적 및 정치적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열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제도가 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온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자율적인 법적 제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법과 도덕의 관계. 몽테스키웨는 법과 도덕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강제하는 도구인 반면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 기반한 규범입니다. 법이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주요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도덕적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은 법과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력의 분립과 법의 상대성에 대한 그의 이론은 현대 정치 철학과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과 정치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법적, 정치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3. 몽테스키웨의 영향. 1. 현대 민주주의. 몽테스키웨의 권력 분립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을 분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몽테스키웨의 영향 덕분입니다. 이 법치주의 강화. 몽테스키웨의 사상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법의 정신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은 법과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권력의 분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이 사회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권력이 분립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 비판 철학과 인식론 1. 칸트의 생애와 배경.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로 당시의 지식과 사상을 종합하여 새로운 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는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탐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2. 비판 철학이란 무엇인가? 1. 비판 철학의 개념. 칸트의 비판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철학입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대신 이성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 칸트의 인식론.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1. 선험적 인식. 칸트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적 인식.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뜨겁다는 것을 불을 만져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험적 인식.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진리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감성 감각과 지성 이해력. 칸트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감성. 우리가 세상을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성.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지성은 개념과 논리를 사용해 감각적 자료를 이해합니다. 3인식의 구조현상과 물자체.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현상.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사과는 우리의 감각과 지성을 통해 형성된 사과입니다. 물자체.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사과의 진짜 모습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과의 현상일 뿐입니다. 4. 종합적 판단과 분석적 판단. 칸트는 판단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분석적 판단. 주어의 개념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서술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각형은 네 변이 있다라는 문장은 분석적 판단입니다. 종합적 판단. 주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는 빨갛다라는 문장은 종합적 판단입니다. 칸트는 종합적 판단 중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진리나 자연 법칙은 선험적 종합 판단에 해당합니다. 칸트의 인식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안경 비유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경의 렌즈는 우리 감각과 지성의 틀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 안경을 통해 보이는 것이며 안경을 벗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현상이며 실제 세상인 물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수학적 진리. 칸트는 수학적 진리를 선험적 종합 판단의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7 더하기 5는 10이라는 진리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참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험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3. 시간과 공간. 칸트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시간과 공간의 개념. 시간. 시간은 우리가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획할 때 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 식으로 하루를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정리합니다. 공간. 공간은 사물의 위치와 크기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공간 개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의 위치를 정할 때 공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침대는 방의 어느 쪽에, 책상은 어떤 위치에 놓을지 공간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A. 시간과 공간의 역할. 경험의 틀.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이 두 가지 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우리는 그 나무가 공간 속에 위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높이와 너비는 공간을 통해, 나무의 자라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이해합니다. 사물의 인식. 칸트는 우리가 사물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책상을 보고 그 모양과 크기를 이해하는 것은 책상이 공간 속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직접 알 수 없다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3. 시간과 공간의 한계. 인식의 제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경험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틀을 넘어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를 직접 알 수 없지만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위치를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시간과 공간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로 작용합니다. 시간은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게 해주고 공간은 사물의 위치와 크기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칸트는 이 두 개념이 우리의 인식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과 인식론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그는 인간 인식의 구조를 감성과 지성으로 나누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칸트의 사상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철학적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 1.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의 생애와 배경.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는 독일의 철학자로 칸트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독일 관념론의 중요한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아와 비자아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인식과 존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A. 자아와 비자아의 개념. 1.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는 피이테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아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해 자아는 자신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자아란 무엇인가? 비자아는 자아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비자아는 자아가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 타인 그리고 자아의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비자아는 자아가 인식하는 대상이며 자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의 존재를 확립하게 됩니다. 3. 자아와 비자아의 상호작용. 피이테는 자아와 비자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존재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자아의 자기 확립. 피이테에 따르면 자아는 스스로를 확립하고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비자아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자아는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구별되는 비자아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자아는 비자아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한계 설정. 자아는 비자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자아는 비자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범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상을 밀 때 책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책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내 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3. 자아의 발전. 피이테는 자아가 비자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아는 비자아를 인식하고 그에 맞서며 이를 통해 자신을 확립하고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이 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동시에 아이는 주변의 장난감, 부모님, 그리고 환경을 통해 비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탐구하며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자아와 비자아의 예시 사회적 관계.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아와 비자아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갈등, 협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격, 능력, 그리고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아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집니다. 요한 코틀리프 피이테의 자아와 비자아 개념은 인간의 인식과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자아는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며 비자아는 자아가 인식하는 모든 외부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아와 비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고 한계를 이해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 자연철학 1. 셸링의 생애와 배경.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은 독일의 철학자로 칸트와 피이테의 사상을 발전시키며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생명력과 정신이 깃든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2. 자연 철학의 개념. 1. 자연의 생명력. 셸링은 자연이 단순한 기계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물질이 아니라 내재적인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았으며 모든 생명체와 물질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 정신의 통일. 셸링은 자연과 정신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두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이 정신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연과 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신이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자연도 인간의 정신을 통해 발전합니다. 3.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 셸링은 자연을 무의식적인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연의 힘은 의식적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반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인 힘으로 자연의 무의식적인 힘과 상호작용합니다. 셸링은 자연이 무의식적인 힘에서 시작해 의식적인 정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나무의 성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셸링에 따르면 나무는 단순히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는 내재적인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로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생명력은 자연의 무의식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이 예술과 자연. 셸링은 예술을 자연과 정신의 통일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 정신의 창의성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예술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무의식적인 힘을 자신의 의식적인 정신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는 자연의 경치를 보고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정신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3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셸링의 자연 철학을 잘 설명해 줍니다. 과학자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그 법칙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의 무의식적인 힘이 인간의 의식적인 정신과 상호작용합니다. 과학적 발견은 자연과 인간 정신의 통일된 결과물로 셸링의 자연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의 자연 철학은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자연을 단순한 물질이 아닌 생명력과 정신이 깃든 유기체로 이해합니다. 셸링은 자연과 정신이 통일된 전체의 두 측면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헤겔 변증법과 절대정신. 1. 헤겔의 생애와 배경.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독일의 철학자로 독일 관념론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 발전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A.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1. 변증법의 기본 개념. 헤겔의 변증법은 어떤 사물이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변증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 태제, 어떤 하나의 주장이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A는 B다라는 주장입니다. 반, 안티테제, 정태제에 대한 반대 주장이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A는 B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합, 신태제, 정과 반을 통합하여 새로운 상태나 주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A는 B이기도 하고 B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증법의 예시.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봅시다. 정자유가 좋다라는 주장입니다. 반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반대 주장입니다. 합자유는 중요하지만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 정과 반이 충돌하고 그 충돌을 통해 새로운 주장이 형성되면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3. 절대정신이란 무엇인가? 1. 절대정신의 기본 개념. 헤겔의 절대정신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절대정신은 모든 존재와 사물의 본질적인 통일체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사상이 모두 이 절대정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정신의 발전 과정. 절대정신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절대정신은 초기에는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로 발전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예술, 철학 등이 절대정신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3. 절대정신의 예시. 절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발전. 한 사람이 어렸을 때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역사의 발전, 인류의 역사도 절대정신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단순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절대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변증법과 절대정신은 인간의 인식과 존재,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증법은 정, 반, 합의 세 단계를 통해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며 절대정신은 모든 존재와 사물의 본질적인 통일체로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오기스트 콩트 실증주의와 사회학. 1. 오기스트 콩트의 생애와 배경. 오기스트 콩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실증주의 철학을 창시했습니다. 콩트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세웠습니다. A. 실증주의란 무엇인가? 1. 실증주의의 기본 개념. 실증주의는 모든 지식이 경험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콩트는 철학과 과학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경험과 관찰. 실증주의는 지식이 감각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적 방법. 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 즉 실험과 관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확실성. 실증주의는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을 추구하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합니다. 이 실증주의의 예시. 실증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날씨 예측. 실증주의적 접근에서는 날씨 예측을 위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기온, 습도, 기압 등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날씨를 예측합니다. 의학 연구. 실증주의적 접근에서는 의학 연구를 위해 임상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합니다. 3.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1. 사회학의 기본 개념.
사회학은 인간 사회와 그 구조, 기능,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콩트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세웠습니다. 사회학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합니다. 사회 구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가족, 교육, 정치, 경제 등을 연구합니다. 사회 기능, 사회 구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예를 들어 교육이 사회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합니다. 사회 변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예를 들어 산업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이 사회학의 예시.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구조. 사회학자는 다양한 가족 구조와 그 기능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핵가족과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비교하여 각각의 가족 구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교육과 사회통합. 사회학자는 교육이 사회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 분석합니다. 산업화와 사회 변화. 사회학자는 산업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노동시장, 가족 구조, 도시화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합니다. 오기스트 콩트의 실증주의와 사회학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실증주의는 경험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지식을 중시하며 사회학은 인간 사회의 구조, 기능,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콩트의 사상은 사회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와 자유론. 1.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배경.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제임스 밀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밀은 공리주의와 자유론을 발전시키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 공리주의의 기본 개념. 공리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즉,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 최대 행복 원칙.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가장 도덕적입니다. 행복의 측정. 행복은 쾌락과 고통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쾌락은 행복을 증가시키고 고통은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3. 공리주의의 예시. 공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은 친구와 자신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3. 자유론이란 무엇인가? 1. 자유론의 기본 개념.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유론의 핵심 원칙. 자유의 원칙.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이 더 창의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자유론의 예시. 자유론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발전과 진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개인의 선택.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론은 현대 윤리학과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미래 사상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키르케고르 실존주의의 기초 1. 쇠렌 키르케고르의 생애와 배경. 쇠렌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 신앙과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키르케고르는 기존의 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실존을 강조했습니다. 2.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1. 실존주의의 기본 개념. 실존주의는 개인의 실존, 즉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철학적 탐구의 중심에 두는 사상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경험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실존주의의 핵심 원칙, 개인의 주관적 경험. 실존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와 선택.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책임과 불안을 수반합니다. 삶의 의미.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 실존주의의 예시. 실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업 선택.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직업 선택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실존주의는 인간관계에서도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중시합니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솔한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3.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1.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3단계.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적 발전 과정을 3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미적 단계. 2단계에서 사람은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기쁨을 쫓아다니는 상태입니다. 윤리적 단계. 2단계에서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 합니다. 종교적 단계. 2단계는 신앙과 신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절대적 신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실존적 자유를 찾습니다. 이 키르케고르의 주요 개념. 불안.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불안은 자유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도약. 키르케고르는 신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도약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쇠렌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와 책임, 불안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초인과 영혼의 기. 1.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애와 배경. 프리드리히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로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니체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기 극복을 강조하며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2. 초인이란 무엇인가? 1. 초인의 기본 개념. 초인은 니체가 제안한 개념으로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말합니다. 초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자기 극복을 통해 더 높은 존재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초인의 핵심 원칙. 자기 극복. 초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힘의 의지 초이는 힘과 능력을 중시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합니다. 3초인의 예시. 초인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 초인적인 예술가는 기존의 예술적 규범을 뛰어넘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탐구합니다. 혁신가 초인적인 혁신가는 기존의 기술이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을 이룩합니다. 그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3. 영원의 기란 무엇인가? 1. 영원의 기의 기본 개념. 영원의 기는 니체가 제안한 철학적 사상으로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영원의 기의 핵심 원칙. 현재의 중요성. 영원의 기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삶의 긍정. 영원의 기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긍정하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3. 영원의 기의 예시. 영원의 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삶의 선택. 만약 우리가 지금 내리는 모든 선택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영원의 기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삶의 태도. 영원의 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과 영원의 기는 개인의 자기 극복과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며 영원의 기는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니체의 사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1. 마르틴 하이데거의 생애와 배경. 마르틴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로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주로 존재론과 현상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존재와 시간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가 존재와 시간입니다. A. 존재와 시간의 주요 개념. 1. 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개념을 철학의 중심에 두고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얼마나 깊이 있고 복잡한지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단순히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현존재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기 존재 또는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현존재는 세상에 존재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고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3. 시간의 중요성. 하이데거는 시간이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핵심 개념. 1. 현존재의 본질적 구조.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인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존재가 세상 속에서 던져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2. 불안. 불안은 하이데거 철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3. 죽음과 시간성. 하이데거는 죽음을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성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현존재로서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이 불안과 존재의 의미.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철학적 저작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불안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의 주요 사상가들과 그들의 철학적 개념들을 탐구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시작하여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스피노자의 범신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 로크의 경험론, 버클리의 관념론, 휴메 회의주의, 루소의 사회계 양론, 볼테르와 계몽주의 철학,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 칸트의 비판 철학, 피이테의 자아 철학, 셀링의 자연 철학, 헤겔의 변증법, 콩트의 실증주의, 미래 공리주의,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니체의 초인과 영원회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등 각 사상가의 철학적 사유는 현대 철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이들 철학자들의 사상은 인간 존재, 인식, 사회구조, 도덕성 등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들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의 주요 사상가들과 그들의 철학적 개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사상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철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서양 근대 철학의 흐름과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